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 아침 날씨가 좀 흐립니다. 곳곳에 따라서 소나기도 많이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말도 역시 여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후덥지근한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죠. 더군다나 습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찬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히든텍에서 택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아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국회의장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38석이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당 체제에서는 당연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점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자리 나눠먹기 혹은 이권 챙기기라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명분대로 움직이면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지 더 탄탄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원구성 마무리 뒤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지상욱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혁신비대위에서 복당 문제를 원구성 마무리 뒤에 논의한다는 것은 과거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구성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만일 전당대회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혁신 비대위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복당 문제는 결국 전당대회에서의 비박계가 어느 정도의 정책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이후로 이 문제를 미루려 한다면 비박계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비대위가 과연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혁신 비대위의 앞날은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워싱턴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을 뿐 아니라 기소하지 않았다는 건 법적으로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던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블로그에 올린 얘기입니다. 윤 전 대변인은 아직도 만신창이를 만들기 위한 마녀 상냥의 사냥감 신세로 지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글의 핵심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일 뿐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유죄냐 무죄냐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론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설령 그런 판단이 윤창중 전 대변인이 말하는 마녀 사냥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단 이성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삼성 SDS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물류사업 분할 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힘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향후 사업 재편 작업이 다시 이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 SDS는 어제 업무보고 형태 이사회를 마친 뒤에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역량 집중을 위해서 물류사업 분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지난 3일 조회 공시 요구 답변에서는 이제 회사 분할을 그 사업 부문별로 분할을 고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몇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물류 업무 처리 위탁 사업부만 분리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식도 나오고요. 또 두 번째 IT 사업부를 삼성전자에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한 뒤에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식. 세 번째로는 물류 사업을 모회사로 그리고 IT 서비스 사업을 100% 자회사로 해서 물적 분할하는 방식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결정난 건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계열사 간 사업 재편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커다랐던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테크윈, 탈레스, 종합화학 등 이제 방산화학 4개사 계열사를 하나에 넘기는 1차 빅딜과 또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말 많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석유화학 부분 롯데 넘기 2차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되었든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전자 계열사와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 계열사 양대 축으로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치기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국 펀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한숨 쉬고 참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요새 이 중국 펀드의 수익률이 조금 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중국 펀드 추가 상승 발목 잡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지만 그래도 상위권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18%까지 했어요. 그 한국 펀드 평가 펀드 스퀘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유형별 평균 그 수익률이 8.61%를 기록해서 같은 기간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보다 더 나았죠. 신규 자금도 지금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중국
주식형 펀드에는 4,168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예. 올 들어서는 또 이제 3,749억 원이 좀 유입됐다라고 하고요. 예. 상위권 펀드의 그 단기 수익률이 일부는 이제 16.84%의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총 181개의 중국 주식형 펀드 중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5개 뿐이고, 예. 이것도 설정이 1억 원 안팎의 청산을 앞둔 소수형 펀드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거는 중국 정부가 증시제도를 개선하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같은 이제 커다란 회사도 편입하고 이래서 이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그 현재의 중국 경제 성장력이 과연 반등세 보이는 것만큼 계속 가겠느냐? 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예. 주식형 펀드의 정기 수익률을 보면요, 참 좀 중국 사람들 생각이 좀 미안하지만 참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예, 이 소득공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연말에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에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7번째인가요, 이게? 예, 일몰기한 연장. 그러니까 이 법안 계속 이제 효력 있게 법안을 늘리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또 이제 앞둔 상황이라서 예. 정치권에서는 이거 연장해야 된다.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의 효력이 끝난 시점이 일몰기한이 7번째 연장되어 있는 거죠. 다만 공제에 따른 정부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서 공제율에 손을 대는 절충해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보니까 그 2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연장안을 내놨고요. 예. 신당의 이찬열 의원이 3년 연장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기록이 남지 않은 현금 사용을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제 1999년도에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나온 건데, 예.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99년도에 나온 거니까. 이제 지금 6차례나 일몰기랑 연장됐죠. 뭐 자꾸 일몰기를 연장해요. 그냥 계속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 찬성 측은 이제 이 공제를 지금 폐지하는 건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 법인 세액 공제는 법인에게 부담된다면서 없애자고 하면서 왜 개인 공제 없애자고 하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는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 제도를 사실상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예. 카드 활성화를 통한 이제 세원 양성화 효과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을 만큼 이제 달성했고, 세액 부담 증가는 기부금이나 연금공제는 정책적으로 다른 쪽으로 공제를 늘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어요. 예.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게 공제 율이나 공제 한도를 줄이자, 차라리 예. 절충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화의 윤규진 선수가 말이에요. 어제 12년 만에 선발승을 올렸습니다. 12년 만에. 그죠? 예. 그래서 뭐 한화도 5연승을 올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감개무량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겠죠.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을 훌쩍 넘은 12년 만에 윤기진 선수가 선발승을 올렸습니다. 어제 기아전에 선발로 등판했고요.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5이닝 동안 이 안타 3개 허용하는 대신에 삼진 8개를 잡아내면서 눈부신 피칭을 선보였거든요. 예. 2004년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이 감격적인 선발승입니다. 이 한화가 기아를 5대3으로 이겼는데 한화가 또 5연승입니다. 예. 시즌 두 번째 5연승이고요. 아직은 꼴찌인데 이 9위 KT와 한 경기 차이이기 때문에 이 꼴찌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화가 꼴찌 탈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중위권 합류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화가 성적은 꼴찌인데요. 예. 인기나 언론의 관심으로 보면은 단연 1등입니다. 한화의 그렇죠. 중위권 합류도 이제 관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1위 두산과 2위 NC가 멀찌감치 달아난 상황에서 나머지 8개 팀이 혼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꼴찌 하나하고 4위 LG가 4경기 반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꼴찌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또 이 4위 LG와 3위 넥센의 2경기 반차이니까 LG도 언제든지 넥센을 잡고서 3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유례 없이 8개 팀들이 물고 물리는 접전을 벌이게 된 이유는 이 꼴찌 한화가 최근 경기에서 승수를 쌓으면서 치고 올라왔고요. 예. 여기에 또 이 선두 두산도 7할이 넘는 승리를 기록하면서 나머지 팀들을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팀들이 서로 물고 물리게 된 겁니다. 예. 어제 다른 경기에서 NC가 넥센 5대1로 이겼고요. 삼성은 LG를 8대5, 두산이 KT를 9대1, 롯데가 SK를 9대6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위권 다툼, 순위 다툼이 치열해서 그런지 프로야구 관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난 6일, 그러니까 이 월요일 기준으로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관중이 11% 늘어났거든요. 예. 올해 출발하면서 이 KBO 목표가 800만 관중이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올 시즌 관중이 899만 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했던 800만 명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상 최초로 900만 명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관심거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강정호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했는데 첫 타석에서 안타 기록했죠? 예, 피츠버그 경기가 어제 취소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가 오늘 뉴욕 매치하고 더블헤더 이 연속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강정호 선수 이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이 2경기 연속 멀티히트 때려냈습니다. 1회 좌전 안타, 5회 우전 안타로 3타수 2안타 기록했고요. 시즌 타율 2할 9푼 8리입니다.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예. 예. 어제 그리고 축구 대표팀이 귀국을 했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소신 발언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예, 어제 이 인천공항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속에 있는 말을 좀 많이 털어놨습니다. 예. 그 말의 이제 요지는 이 팬들은 항상 결과로 평가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스페인전에서는 대패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 많았다. 그런데 1대6 패배에 이 좋은 모습이 가려졌다. 반대로 체코전에서는 2대1로 승리했지만 나쁜 모습도 많았는데 나쁜 모습이 2대1 승리에 가려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스페인전에서는 과감하게 공격했지만 수비가 긴장을 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체코전에서는 수비가 투지를 발휘했는데 공격에서는 세밀함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유럽 2연전 통해서 이 흔들림 없는 정신력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얘기했고요. 문제가 드러난 기술적인 부분, 이 기술적인 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가전이 바로 이런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바로 평가전이죠. 예. 그런 점을 사실 유럽에서는 그래도 과정이 참 중요한데 그런 점을 아마 슈틸리케 감독이 지적한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덜 생기겠죠. 손쉽게 음식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훨씬 싱싱함이 오래 가고요. 고기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구입일자, 고기 부위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무르기 쉬운 채소는 세워서 보관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서 처음부터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겠죠. 환경 사랑은 저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는 저 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8시 30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 나서 이 부근으로 불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으로는 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나서 지체와 서행이 되풀이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지나기 전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는 짧은 구간 지체 살펴지고 사고 구간을 지나와서는 정상 속도 충분히 올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르게 간선도로 정체가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만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들어서는데 막히지 않고 들어설 수 있겠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데만 묵동에서 신내까지 짧게만 지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미국 대선에서 남은 일정 중에 가장 큰 판이었던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힐러리가 매직 넘버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의 확실히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서 트럼프 대 힐러리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텐데, 자, 그렇다면 이후 앞으로 미국 대선 판도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남은 변수는 무엇일지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예. 자, 이거 힐러리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매직 넘버를 넘겼으니까, 그죠? 예, 이건 벌써 확정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아직 캘리포니아 경선 한 4시간 있어야 끝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매직 넘버를 넘었다라는 게 공식으로 집계해서 발표되기 전에 AP통신에서 지난 주말에 그 푸에르토리코하고 버진 아일랜드 그 결과를 가지고서
AP통신에서 그냥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AP나 이런 데 아주 항의를 거세게 하고서요. 예. 지금 한창 캘리포니아, 뉴저지, 몬태나, 사우스 노스 다코타, 뉴멕시코 이렇게 지금 경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요. 뭐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델리게이트 숫자로 보면 뭐 힐러리 이미 후보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샌더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 사퇴를 권고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사실 지난 일요일날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일요일날 그 캘리포니아 유세를 하는 중간에 차로 이동할 때 버니 샌더스가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이제 한 30분간 차 안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예.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힐러리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 양해를 좀 구하려는 전화가 맞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추측인데요. 아마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캘리포니아, 뉴저지주 경선 결과를 놓고 뭐 훌쩍 넘을 거거든요. 이제 힐러리가 매직 넘버가. 그러면 대통령도 이제 이미 공개적 지지할 시간은 좀 지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힐러리가 오바마를 지지하고 했던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 이미 했어야 되는데, 버니 샌더스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오바마는 힐러리를 지지 선언을 하는 양해를 구하는 그런 그 전화를 버니 샌더스랑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힐러리 대 트럼프 대 힐러리가 굳어지는 건가요? 이 양자 대결이? 그렇죠. 저는 한 90% 이상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향후 4년 동안 백악관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그 제3 후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자유당의 게리 존슨, 그죠? 이 사람도 주지사 출신이고 이렇던 모양인데요. 예? 게리 존슨이 이 사람이 이제 자유당이기 때문에 좀 힘을 내면은 트럼프 쪽 표를 좀 갉아먹을 수 있다. 92년도 하고 또 2000년도에 그 넬프네이더 같은 제3의 후보가 나와가지고서 공화당 쪽의 표를 깎아먹든가 민주당 표를 깎아먹든가 하면은 경선 두 사람 판도에 영향을 주지 제3의 후보가 나서서 뭐를 하고 그런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양당제적 정치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의 후보가 삐집고 나오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예, 사실 한 25%는 공화당 유권자고 한 35%는 민주당 유권자고 나머지 한 35 내지 40%가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부동층인데요. 예. 사실 민주당은 유권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후보가 나오면 자기 당의 표수만 갖고서는 이제 박빙이 됐기 때문에 부동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걸로다가 판가름을 하는데 그 부동층 안에 양당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제3의 후보가 들어가서 자기 세력을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나 힐러리나 본선거를 두고서 이렇게 한 그 부동층에 어떻게 많이 어필하고 이 표를 끌어오는가, 얘 이제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그 캠페인 전략을 세우고 캠프를 만들고 이러느라고서 좀 바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양자 대결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뭐, 김동석 상임이사께서는 미국 현지에서 또 우리나라 이 교민들의 이익을 나름대로 선거 때마다 투영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되는 게 나아요? 사실, 이 코리안들도 유색인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실 인종 이슈가 가장 좀 민감합니다. 예.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이제까지 발언해 오고 행태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소수계들한테 그 불리하죠. 불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예비 경선에 계속 트럼프 유세만 따라다녀 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지명해서 유세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그 트럼프를 쫓아다니는 이 지지 세력들은 굉장히 인종적 편견이 심하고 인종주의에 몰입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소수계 입장에서는 지금 히스패닉이나 블랙들이 힐러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거는 원래 그랬지만 또 트럼프에 대한 반대 작용도 있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거 말고서는 인종 문제 말고서는 크게 트럼프가 된다, 힐러리가 된다라는 게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영향은 뭐 이렇게 크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워낙 소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요, 전체 판세로 놓고 봤을 땐 지금 힐러리가 우세합니까? 트럼프가 우세합니까? 트럼프 많이 따라잡았다 그러던데요? 사실 양자 구도를 놓고서 지지율 조사를 볼 때는 거의 2-3%로 좁혀져서 나오는 게 반복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놀래고 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맨 처음에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그 선언을 했을 때 다들 그 관심을 안 둘 정도로 마지막이었었는데 이게 뭐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다 제끼고서 후보가 됐거든요. 상식 차원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가 게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할 수가 있지만은 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없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 이구동성입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따라잡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주요 지지 세력들은 도시를 벗어난 시골의 절대 다수인 공화당 경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화당계 유권자들 절대 다수인 이제까지 투표를 별로 안 했던 그냥 침묵하던 백인 다수들을 터치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터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게끔 해가지고서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2008년도 오바마 선거 때랑 너무 똑같습니다. 오바마 때는 민주당 쪽의 그래스루트, 민주당 쪽에 다수를 쑤셔가지고서 이거를 그 흐름을 만들어서 붐을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이겼는데 이번에 공화당 쪽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때의 같은 그 그래스루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선거는 이제 공화당계에 있는 유권자들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략이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예. 트럼프의 주무기는 지금 그 미국 하층 백인들 절대 다수입니다. 사실 보면요. 여기를 한 500만 명을 새로 유권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폴 라이언 같은 공화당 지도부의 1인자가 트럼프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공화당의 유권자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상승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요즘 이렇게 틈만 있으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커트라인이 60점이면 되는데 예. 힐러리 클린턴은 80점 이상이어야만 대통령이 되는 거다. 자기는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자기 전략이라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기준 라인이 유권자가 볼 때 기준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요구를 한다라는 걸 갖고 이상하게 생각할 유권자는 없고 예. 힐러리는 퀄리파이된 준비된 대통령 많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면은 전문가들이 이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막말이고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었었구나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막판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메일 스캔들이라는 거는 개인 이메일을 가지고 공적인 임무를 했다라는 걸 넘어서 국무부에서 요구한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지금 불거져 나오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같이 불거져 나오는 게 자꾸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이 네거티브의 명산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큰 변수가 힐러리의 지지율에는 여기에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은 전당대회가 무난하게 치러져야만 두 후보 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후보가 3번에 걸친 이제 대통령 토론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층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가 이렇게 보는 게 본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 어제 쿠바를 방문했었죠. 미수교국인 쿠바와 공식적으로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인 후손 1000명 이상이 지금 쿠바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한인이 발을 내딛었던 것은 언제일지, 우리의 이주 역사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옛날에 참 이민들 많이 갔어요. 아니,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정권 피해가지고 간다. 지식인들도 막 그때 남미로, 브라질로도 가고, 남미로 하여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민을 하게 된 거예요? 대략 1860년까지 한 이민 역사 한 150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60년대부터 그때 1869년 특히 요 무렵에 이제 대단한 흉년이었어요. 함경도 지역에 큰 흉년이 나서 먼저 함경도민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중국령과 러시아령으로 가는 게 이제 이민의 시작인데 처음에는 아침에 건너가서 농사 짓고 저녁에 들어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이 국경 단속이 심해지면서 걸리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봄에 건너갔다가 겨울에 돌아오는. 이런 계절 이민.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제 일가를 거느리고 건너가는 전체 이민이 진행이 돼서 1860년대에 이제 러시아령 연해주하고 간도 일대. 이쪽으로의 이민이 이제 본격적인 이민의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하와이 쪽으로도 일찍 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로부터 이제 벌 5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1901년이니 굉장한 흉작이었어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흉작이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노예 해방 이후에 노예들이 담당하던 면화, 사탕수수와 같은 이제 농장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한동안 중국 쿨리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중국에 이제 사실상의 이제 인신노예죠. 이 쿨리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켰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떠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1902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 미국인 선교사들하고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 노동인들이 좀 보니까 성실하고 일도 잘하게 생겼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는 한국인 이민 모집 회사를 세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황실에 국내부라고 황실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국내부 안에 수민원이라고 해서 아예 이민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와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한제국과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 주축이 된 이민회사의 모집에 의해서 한 500~600명 정도가 최초로 1903년 초에 하와이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은 쿠바는 언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와이 이민이 좀 성공적이었고요. 또 하와이에 관한 소문이 전해지니까 이제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물론 그 전에 1882년, 83년에 보빙사를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복하는 이제 여객선을 타고 구경을 가죠.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예. 도산이 하와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배를 타고. 하와이 안창호 선생님. 그렇죠. 배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이제 섬이 꼭 산처럼 솟은 섬들이 보이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 도산이라고 하고 하와이가 더 섬으로 된 산이다라는 거죠. 자기 호를 지을 만큼 이제 그 미국적 민주주의, 미국적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하와이 이민이 성공하고 나서 그 위에도 이제 미국 남부 지역,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민회사의 송출 인력들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다시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 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략 한 1905년에서 6년경 이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쿠바에 처음 들어간 분들은. 1905년에서 6년. 예, 그러니까 대략 한 110년 정도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민이라고 그러면은 뭐 기회의 땅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목적이 좀 시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이민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흉작을 만나서 저쪽 뭐 두만강 건너편에 보니까는 땅이 몇백 년째 놀고 있어서 기름진데 아무도 농사를 안 짓는다. 이걸 보면 이제 가서 농민의 마음으로 농사 짓고 싶어지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19세기 말 러시아는 이제 시베리아 개발에 본격 착수한 때라서 개발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들어오면 이름만 러시아식으로 바꾸면 그냥 계속 영주권 주고 살게 해주는 이제 특혜를 줬었죠. 그래서 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계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갔었고요. 미국 이민도 뭐 한편으로는 이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뭐 좀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자면, 이제 워낙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이민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원자가 없으니까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천국에 가까운 나라다. 거기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좀 꼬드겨가지고 이제 좀 종교적 이유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1905년에 이제 울산의격이 체결되고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이제 망한다는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의병장 유인석 같은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때쯤 됐어. 이제 지식인이 유자가 충의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결을 하든가 망명을 하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라. 그 망명이 이제 딴 나라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망명을 결심하고 이제 망명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주 이민은 이제 사실은 1900년 전후에서는 거의 이제 끊기게 됩니다. 1910년 전후에서는. 그 대신에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 기간 동안에는 이제 두 군데로의 이주가 이제 활발하죠. 하나는 이제 일본 본국으로 이주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100만 명 이상 이제 일본으로 식민 모국으로 이제 유학 갔다가 아니면 이제 노동인 갔다가 또 강제징용 갔다가 이렇게 끌려갔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중국 만주 대륙으로 이주인데 이거는 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주한 분들이 있고 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이제 중국 대륙 침략을 확대하면서 대략 그런 식의 이제 이주 계획을 세워요. 일본인은 가급적 조선으로 이주를 시키고 조선인은 가급적 만주로 이주를 시켜서 한 20년 이상 이제 식민 통치를 해왔으니까 좀 길이 들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만 일여 해가지고 조선과 만주와 일본을 하나의 이제 문화권으로 묶겠다고 하는 시도. 그래서 30년대부터는 이제 일본의 이른바 기획이민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좀 쏠리게 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중국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러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앞잡이를 몰려서 박해를 받는 이런 일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6.25 전쟁까지는 뭐 이민하고 싶어도 사실 받아주지 않았고 갈 길도 별로 없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5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한국 재건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죠. 그 재건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농업, 의학, 행정학, 그다음에 일부 공학 이 분야 이제 젊은 대학생이나 대학생들이죠. 대학 졸업자들을 미국에서 돈을 내 가지고 불러서 공부시키고 한 2년, 짧으면 뭐 2년, 뭐 길면은 한 4, 5년씩 연수를 시킨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니네 나라 재건에 기여해라.
이래서 이제 진행된 사업이 미네소타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한국 재건에 기여하라고 이제 불러다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눌러 앉는다. 그렇죠. 눌러 앉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갖다 부족했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가 이제 이른바 미국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미국에 눌러 앉아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뭐 그때 이제 국내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분을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러더라는데 약간의 좀 조롱 섞인 말로 의사 한 사람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애써 키우는 의사를 왜 우리 같이 잘 사는 나라에 남겨두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니까 그분이 할 말이 없어서 6.25 때 미국 의사들이 많이 도와줘서 우리도 미국민들한테 은혜 갚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지식인들 한편으로는 지식인들이나 이제 의사나 좀 이런 분들의 미국 이주가 1960년, 5, 60년대에 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인 1세, 미국 미주 대륙의 한인 1세 그러면 보통 이제 1900년 전후에 20세기 초 벽두에 이주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후손이 벌써 이제 5세, 6세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5,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미국이나 또는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중남미 쪽으로 이주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세, 3세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어쨌든 이민. 갑자기 쿠바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예전에 한번 지상파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쨌든 참 우리나라 사람은 없는 데가 없어요. 요새 보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